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는 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대 평가와 여야 새 지도부 구성에 따른 이달의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된 것 중에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방미 일정 그 속에서 얻어진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2기의 외교는 상호주의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죠. 힘에 의거한 일방주의. 정말 돌출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외교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우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방어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나라가 트럼프를 상대로 이익을 챙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어떻게 하면 덜 당하고 덜 뺏기느냐가 관심사인데 이번 방미 외교, 특히 방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 방어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저는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밖에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장의 그 절박한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애처로움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통령께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그 트럼프 리스크에 더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민주당 정부가 원래 그 이제 코어 핵심 세력들은 사실 미국을 좀 탐탁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일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옛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있었던 그리고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걸 반대한다는 것을 볼 때 정군 위안부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를 외교 상대인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첫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고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대로 좀 상대의 우려를 좀 불식시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담이 이루어지기 정말 3시간 전에 SNS에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거 이번 정상회담 안 되는 거 아니냐 불발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담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막상 트럼프 대통령 귓말로 저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실장님? 분명히 트럼프 지지 세력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퍼지랑도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인데 미국의 그 복음주의 이런 계통의 굉장한 그 지지세가 없었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미국 내 교회청의 강석 좀 크리스천 자유 크리스천이랄까요? 이런 쪽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영향도 좀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다만 이건 트럼프의 심리를 좀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본인만 알겠지만
그 가짜였어도 뭐든 자기로서는 그런 요구 내지는 그 어떤 호소에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할 말은 다 했다. 또 실제로 그리고 기자가 물었고 정상회담 내에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정신을 좀 못 차리게 한다 할까? 그렇게 두드려 놓고 다른 것을 좀 얻어가려는 그런 또 전술이 아니었나. 그렇게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일을 보면서 그래도 정상 간의 외교인데 그 외교에서 자국의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겨냥한 그런 모습들이 외교 정상 테이블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생경하고 이거는 정말 외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이 것 자체가 정말 돌출적이고 혼란, 다소 폭력적인 협상 전술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이 세계적인 그 중심 국가로의 위상에도 상당한 손상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불꽃이 튀고 있는 극한 대결의 여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강성 두 대표가 지금 양당의 대표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벌어지게 될지 일단 두 대표의 강성 두 대표의 영향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번에 김영건 전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등장한 정부인데 당시에는 소수당으로서 그러니까 절대 다수당이 아니었잖아요. 아닌 상태에서 여당이 되었고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절대 다수당이 된 뒤에도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라는 상당히 구호 같은 정치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지속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회까지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의 통합과 그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국정과제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저는 지금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란과의 전쟁 저는 그것보다는 당대표는 웃으면서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청산해야 할 내란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청래 대표가 미 대사관에 그 방화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새로 기존의 어떤 다른 보수적인 정권 질서가 이루어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표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쪽 장동혁 그 대표도 뭐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극우라고도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장동희가 대표가 됐어? 아니 정청래가 당대표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극한 대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뭐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렇게 우려할 것은 없는 것이 이게 묘하게도 우리 한국 정치도 과거 서구 유럽의 어떤 패턴을 조금은 닮아가고 그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롭다 할까 어느 정치 세력이든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마당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또 좀 과격한 주장을 해보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일본의 극우파나 극좌파처럼 다 그게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냥 사그러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극한 직업이 아닌 좀 정상적인 합리적인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성 이미지로 당의 당심을 얻어서 대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하고 내란 수괴로 지목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가서 면회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자기 내부에 있는 국힘 내부의 사람들은 출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측면에는 뭐 그렇게 지금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의 수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내에 뭐 완전히 껴안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좀 그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 좀 있었던 득표를 생각해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네. 격화되면 찬탄파, 이른바 말하는 찬탄파들이 분당을 해서 나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없다기보단 나가봐야 지금 글쎄요. 우리가 완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무슨 혁명적인 세력이 나와서 이 정치판 완전히 갈아엎는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선해서 나가는 시대라면은 국민의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정당이에요. 어느 정도 한 30-40% 이상 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데 그 좋은 항공모함을 두고 내가 뛰쳐내려서 보트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간다. 그 정치인들은 별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바른미래당이나 바른정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네. 뭐 찬탄파가 아무리 같이 갈 길을 못 갈 것처럼 그래도 아마 분당은 힘들 것이다 전망해 주시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국민의힘의 분당은 사실상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쩌면 현재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내부의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당의 선거 결과 그리고 주장과 행동들 이것을 해결하는 해법은 오히려 분당이 된다면 더 빨리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분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 홍역이 더 오래가고 해법을 찾기에 난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평가할 때 전환길로 시작해서 전환길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하기도 하고 특히 공천설 나오고 있는데 전환길 정강사 앞으로 향후 거치 어떻게 보십니까? 전환길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큰 관심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어쩌면 저와 같은 이 생각이 보수 진영의 많은 유권자들도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 두 분이 국민 여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당원들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것을 뒤집을 만큼의 더 표를 받아서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동혁 대표 체계가 등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이 선거가 어떻게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가 되었는가. 이 국민의힘 내에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정말로 외부 세력들이 그 종교와 결합한 세력들이 상당 숫자 당원으로 혹시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결과를 놓고 보면서 우려를 하면서요. 저는 한국 보수 정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부 그 강성 극우화된 종교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문제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향후가 친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처음에 그분이 좀 등장했을 때 궁금해서 유튜브가 사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보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그 양반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우파적인 목소리가 잘 정돈된 분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한 모범생이라고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치 식견이 또 높은 경우는 잘 없어요 또.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취향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기본적으로는 뭐 국민의힘 내에 누구든 당원이 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겠죠. 정당의 당원성을 다양성을 내부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좋은 것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미 장동혁 그 당대표도 자신이 그 유튜브 전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갔다고 한 것은 그냥 초대에 응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뭐 적극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를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전 씨가 국민의힘의 대세로 만약에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국면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위험한 도박이다. 뭐 공천설 나오지만 당내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것이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공천까지 그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제가 전한길 씨를 개인적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뭐 우리가 뭐 대통령까지 되는 마당에 못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전한길 카드로서 공식적인 당의 얼굴로 내세우고 공천을 주고 당무를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 민심을 얻는데 플러스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무려 4번째 최고위원이 된 김재현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 두 명이 입성을 했습니다. 공항부터 해가지고 여러 현안들이 그래도 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의 결정 혹은 입을 통해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지역 현안 해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는데, 김문건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TK 출신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TK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또 이런 형태라고 해서 이건 변화가 없는 거지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TK가 전면에 나서 있는 게 TK 현안을 중앙 무대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심과 더 조응하고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수의 의원들이 TK 출신들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보다 포용적인 관점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그래야 현안 해결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일 텐데, 저는 제가 민주당이면서 TK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TK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실장님 좀 도움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아니 왜 자기들 출신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 보냅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되라고 지금 보내는 건데, 그 당의 뭐 제1야당의 최고 수뇌부에 들어가 있다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돼야 되겠죠 또. 그런데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이에요. 대구로 본다면
뭐 경북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거의 노마크 찬스라 할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특히 대구시장은 지금 부재잖아요. 홍준표 시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김정기 부시 행정부시장과 부시장급에서 잘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아무래도 정무적인 것까지 합친 임팩트한 일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마침 때마침 이재명 정권이 들었었는데 TK가 본인들의 불모지라고 본다면 이 노마크 찬스를 좀 잘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대구에 좀 공세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든 아니면 당장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뭐 신광이든 아니면 또 본인들이 개발했던 새로운 산업 부분이든지 이걸 대구에 지금 제시하면서 이 기회에 대구 민심을 한번 민주당이 확 당겨가는 것이 그게 좀 좋지 않나. 네. 그게 좀 한번 민주당이 전략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민주당 동진의 절호의 기회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당장 이제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협의를 통해서 구미가 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구미 취수원까지 직접 내려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도 구미시와 여러 각도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지 않습니까? 지역의 정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향적으로 그 대화에 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전 대표였던 조국 대표 전 대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영향이 있는데 이 행보는 조금 자숙하고 조금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본인은 본인 생각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숨은 의미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듣고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빚을 갚은 것이고 사면을 감옥에서 있는 사람을 꺼내줘서 내년에 선거에 출마하도록 했기 때문에 빚을 빨리 갚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고 조국 뭐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대표는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죠. 감옥 교도소에서 나오는데도 제가 이건 좀 불편해요. 그게 꽃다발을 받아야 될 형편인가? 참 반문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교도소 나오면서 막 꽃다발을 받고 막 이런데 어쨌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데 좀 뭐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또 조국 스스로도 이 정부는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나요? 그리고 자기는 자완투수 나는 자완투수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글쎄요 아마 민주당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고 민주당의 어떤 곤란한 시점이 온다면 조국발도 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영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관심과 평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된장찌개를 먹든 누구를 만나든 정치인 개인이 하는 행동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정치에 큰 의미나 무게가 있는 상황 아니다. 현안 해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국제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푸는데 정치가 보다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특급 얘기 잠깐 나눠보고 향후 전망 한 다음에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3대 특검팀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해야 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당대회 끝난 국민의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윤석열 전 정부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이 특히 친윤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이라고 말하는 기간, 인원, 그다음에 범위를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대 특검 지금 진행되는 방향,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 전체적인 전망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특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특검이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갖고 수사를 하는 거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특검은 법으로 특검을 이렇게 팀을 구성하도록 해놨으면 그의 권한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보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전 바라는 건 이겁니다. 청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청산을 과감하게 하고,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특검 국면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시간을 느려서 잡는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특검은 다 마무리하고 연말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여러 국정과제를 갖고 여야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특검팀이 보강해야 된다면 그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바짝 달라붙어서 빨리 하고 결과 내고 거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특검이라는 것이 기존의 우리 사법 체계에서 수사 체계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건 결국은 국회 입법을 통하는 것인데 정치권이 대단히 심히 간여한 간섭하고 있는 그게 특검이에요. 딴 게 아니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이제 퇴출되고 집권에서 물러나고 이재명 정권이 된 상황에서도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것인데, 일단 이번 특검이 규모가 너무 많아요. 검사가 뭐 120명 이런데 지금 또 뭐 더 셈법을 하기 위해서 더 검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럼 다른 지금 그 내란 일반 그 관련 계엄과 그리고 김건희 뭐 수사나 여러 다른 데서 했던 것 검사들은 다 손을 놓는 형국이고, 여기에 지금 다시 또 보충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별로 크게 뭐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모두의 뭐 트럼프가 그 멍청한 특별검사를 한국에서 데려갔나 뭐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러지만, 이것은 좀 최소화돼야 될 부분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특별검사란 이름으로 과도하게 수사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든 특정 교회든 군부대든 미군부대 같은, 별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또 신속하게 좀 우리가 최소한의 그 정치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의 선에서 거쳐야 되지. 이게 뭐 홍수가 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오염 물질을 마구잡이로 강에다가 버리는 듯한 그런 수사가 돼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이 여러 가지를 밝혀내고 아직도 등장한 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부 동시에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 부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부부의 재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을 두 분께 들어보고 한 달 뒤면 아마 또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를 또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이 특검 진행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김건희 여사가 다시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되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헌정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는 그 길을 가기를 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수사에 드러나겠지만 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은 부분 대신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권은 서로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는지가 궁금해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저는 수사는 좀 더 엄격하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더 좋은 나라로 가는 초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아픈 마음으로 드립니다. 네. 글쎄 이게 어쨌든 그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적정 수준에서 구분돼야 한다. 특히 일선에 있는 그걸 담당하시는 분, 정치인이든 검사든 판사든 사법부가 되겠죠. 그 생각을 염두에 많이 둬야 될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구분하고 구분하려는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뒤섞이는 거죠. 정치와 사법과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글쎄 아무튼 전직 두 대통령 그 부부를 구속시킨 마당에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 과거 부정에 대한 일소라고도 생각하고 기뻐하실 분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은 대단히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분들은 정치 보복으로도 생각하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적절하게 그걸 감추고 뭐 넘어가자는 뜻은 아니고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잘 구분하는 그런 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월간적 지혜 오늘 시간 이재명 정부가 한 첫 외교무대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국 현황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소식 뭐부터 갑니까? 노동계 소식입니다. 601, 이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공장 옥상에서 이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안타까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네, 이 공장 일했던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요. 화재로 한국옵티컬 구미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후에 구미 공장을 청산하고 다른 한국 자회사인 한국 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이 생산 물량 전체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을 통보를 했는데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는 공장 옥상에서 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한 명은 건강 악화로 중도에 내려왔고 이 박정혜 부지회장이 홀로 남아서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현재는요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7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옵티컬 사측은요 공장 무단 점유 그리고 철거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이 금속 노조 등
상대로 이 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 여기 단순히 고용 승계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요,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먹튀라는 이 두 단어가 모입니다. 일본 화학기업인 이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컬은요, LCD에 들어가는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이 자본금 200억 원으로 국내에 진출을 해서요, 지난 2004년에 이 구미 국가산단에 공장 부지를 50년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투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요, 매출이 4천억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한국옵티컬 생산 물량을 화재 이후에 받은 니토옵티컬도요, 이 니토덴코의 자회사인데요. 이후에 영업이익이 해마다 늘었고 또 신입사원도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이후에는요, 화재보험금 525억 원도 수령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요, 이 충분히 고용 승계가 가능한데도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나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네. 사실 방치된 것과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당도 정부도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8일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이제 구미를 찾아서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일인 지난 29일에는요, 한국옵티컬 공장에서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을 해서 농성 해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제는 중단하고 내려왔는데요.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요, 또 청문회나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한국옵티컬 사측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의 이 다국적 기업이 이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이 NCP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NCP 국내 사무소를 통해서 이 조정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해 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알맹이 빼먹고 이른바 먹튀하는 외국 투자 기업, 이런 기업들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요.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9년 동안 투쟁이 이어졌던 구미의 아사히 글라스 사태 있고요. 또 우리 지역만 보면은 대구 달성공단에 이 자동차 부품회사 한국게이츠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흑자 상황인데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일이 있었고요. 또 경북 영천에 있는 차량용 에어백 제조사 다이셀 코리아라는 업체도 외투기업도 이 공장 부지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기와 딱 맞물려서 폐업을 통보하면서 당시 노동자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는 국내에 들어올 때는 각종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다 받고 나중에 뭐 경영 악화나 산업 구조가 재편돼서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또 청산을 해버리고 분쟁이 생기면 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또 청산, 사업 축소로 빚어지는 해고 사태가요, 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이 국회에서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6개가요. 모두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외국 기업 유치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나 어디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당장 외국 기업 유치가 급하다고 해서 이런 행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임용의 거주지 요건을 없앴는데요. 역차별이라면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그때도 많았는데 최근에 대구시 의회에서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떠나긴 했는데 남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추진했던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통상 지방공무원 채용할 때 응시 자격 조건에요. 시험일 기준으로 당해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이 끝나는 때까지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돼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3년 이상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한다라는 등의 요건을 2개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우수 인재들에게 대구시의 공직사회를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임용해서 거주지 제한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슬로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을 없앤 첫 임용인 지난해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은요. 13명 선발에 이 1,300여 명이 응시를 해서 이 경쟁률이 102.4대 1. 1년 전인 58.5대 1보다 1.7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대구가 아닌 이 지역 외 응시자가요. 전체 응시자의 28.5%를 보였습니다. 올해 1회 보건연구직 15명을 뽑는데요. 이 서류 접수 기준으로 385명이 원서를 접수해서 경쟁률이 25.7대 1이었고요. 이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69.1%로요. 이 전년의 지역 외 응시자 비율 35.4%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그리고 2회 지방공무원 경력 채용 원서 접수 경쟁률은 17대 1로 나타났고요. 지역 외 응시자 비율도 21%로 역시 전년 응시자, 지역 외 응시자 비율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지역 외 합격자 비율도요. 30에서 40%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로 온 타지 출신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다음 대구의 털을 잡고 잘 살면 대구 인구도 네. 늘고 젊은 층의 비중도 증가하니까 좋은 일일 텐데 합격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네, 윤영의 대구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이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이후에 이 최종 합격 후에 그러니까 임용 전에 입사 포기를 한 전체 인원 이 25명 중에서요, 56%인 14명 그리고 임용이 됐다가 중도 퇴사한 18명 중에 10명이 지역 외 인원이었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도요. 최종 합격자 중에서 입사를 포기한 11명 중 8명 그리고 중도 퇴사 8명 중 3명이 지역 외 인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취업, 그다음에 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 등을 찾아서 떠나는 젊은 층이 많아서 이게 고민인데 재검토하라는 요구들이 많다면서요. 네, 윤영애 시의원은요. 정작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고 더 높은 경쟁률에 시달리게 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청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없앴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고요. 김대현 시의원도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점 때문에 공무원은 정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꼽혔잖아요.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민간에 비해서 적은 급여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조직 문화, 각종 민원이 많은 등으로 인기가 줄면서요.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4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요. 응시생들이 이렇게 급감을 하는데 이 거주지 제한도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면서요. 제한을 없애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다는 보도도 보였습니다. 다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둘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하되 지역 외 합격자들의 이탈을 줄이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장 없는 대행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불투명해 보여도요.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은 우리 시 당국이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엇갈리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건 물론이고 또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나 학력 저하까지 우려가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기기 사용 중독인데요. 이제 이 수업 중에 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국회에 통과했죠? 내년 3월부터요. 초, 중, 고 학생은 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교육 목적, 그리고 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때는 교장과 교사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학생의 학습권과 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원 자체를 끄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 휴대폰 담당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등교하면 쭉 걷어서 가져가고 학교 때 나눠주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교에서 정하는 거죠? 네, 이제 학교에 가져올 수 없게 하든지 아니면 수업 전에는 걷었다가 한 곳에 보관할지, 어기면 처벌은 어떻게 할지 등등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요, 각 학교가 이 학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각 학교들마다 좀 학칙 정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마트 기기를 사용 금지시키는 것은 일종의 인권 침해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냥 내버려뒀을 때 해롭다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10년대 초에는요, 경기, 서울, 전북 등지에서 이 휴대전화 소지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이후에 이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300여 건을 심의를 하면서요, 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는요, 학교의 이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요, 만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의 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요, 2021년에 37%에서 지난해는 42.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 법적 제한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게임 셧다운제냐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침해다 이런 비판 네.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이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네, 지금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은 절반 가까운 주에서 이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도입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2018년에 초중학교 내에서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고요. 네덜란드도 지난해 교실에서 이 교육 목적 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를 했고, 영국은 수업 중에는 이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못 쓰게 막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요. 수업 중 제한이라는 법적 조치 외에도 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과몰입, 가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마련하는 데 힘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은우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숙청, 혁명 같은 한국 상황에선 사업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이 말은 회담에서 기세를 잡기 위한 트럼프식 행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극우 유튜버들은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구하러 나섰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글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내란몰이,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등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온라인에서 쓰는 속어 중에 희망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가 날 것처럼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자기 자신도 근거가 믿기에는 얄팍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와 버티기를 위해 일부러 낙관적 상상을 가동할 때 쓰입니다.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은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던 사람들입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의 말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해소되자 송원석 원내대표는 굴욕 외교라고 방향을 바꿔 다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결과가 나온 뒤 자기가 편한 대로 합리화하는 행태를 온라인에서는 흔히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정신승리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많은 국민이 그리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